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기자 출신 한의사 이원영 자연건강 전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 출신으로 미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후에 면허를 취득한 미국 한의사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건강검진을 받고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의사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반응한 후에 자신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계기로 삼는 게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칼럼을 쓰셨더군요. 그 칼럼 읽으셨군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건강검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자면 한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현대 의료를 비판하는 이제 의사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도구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건강검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멀쩡했던 사람들이 환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예속되지 말고, 만약에 뭐가 좀 잘못 나왔다 하든지 하면은 병원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과잉 진료 문제가 있듯이 과잉 진단을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현재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병원 가보니까 자기는 이제 건강 자신하고 갔는데 뭐가 조금 용종이 생겼다든지 그래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되면 공포감이 확 쌓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잉 진단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지적이죠. 네. 짐작컨대 그 배경엔 의료 자본이랄까요? 하여튼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군요. 의료 비즈니스의 메커니즘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결국 식생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말이죠. 식생활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건강 강연을 하거나 그랬을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먹는 거다. 네. 건강을 망치는 요인 중에서도.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보다는, 건강을 망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맛있게 먹는 데 더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2번 내지 3번씩 계속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게 사실 먹는 행위거든요. 인풋이잖아요. 예, 인풋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몸을 생각하면서 먹는 경우가 그렇지 많지 않아요. 네. 다 맛있는 거, 입이 좋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먹는 게 들어가서 우리가 영양을 흡수하고 배설하고 하는데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이거든요. 네. 몸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한 노동이거든요, 먹는 행위가.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입을 많이 생각하니까, 맛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몸이 혹사당하고 있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과식, 과음에 당연히 피해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쳐야 할 생활 습관이랄까 식습관으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먹는 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뭐 좋은 거 먹어야 되느냐, 나쁜 거 뭐냐, 따지자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탁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과식이 제일 안 좋다. 네. 과식이 제일 안 좋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지무지한 하루 종일의 노동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가공식품들. 이게 소위 영어로 말하면 이제 manufactured food죠. 네. 만든 음식. 근데 그 가공식품은 사실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든, 어떻게 보면 이제 먹을 수는 있으나, 네. 거기에 어마어마한 첨가물들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추럴 푸드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추럴 푸드를 먹어야만 이렇게 내추럴하게 몸이 형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숱하게 많이 접하는 것이 가공식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소식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네. 가급적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품을 먹어라. 예. 예. 이 가공식품을 좀 멀리할 가공식품을 예를 들어 준다면, 예를 들면 스팸 이런 겁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음식들은 대부분 다 가공식품이라고 봐야죠. 예. 그걸 이제 아주 대표적인 걸 몇 가지 꼽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를 가지 않습니까? 네. 마트에 가면 우리가 자연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채소나 네, 콩나물 이런 생선이나, 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네. 자연식품이라고 한다면, 통조림은 다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네. 가공식품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네. 이제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이제 첨가물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게 가공식품이 결코 몸에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이제 칼럼 쓰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칼럼의 바이라인이 자연건강 전문 기자더군요. 이 자연건강 짐작은 가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가서 그 자연치유의 세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좀 개념이 좀 막연하긴 하죠. 자연건강, 자연치유 이러면은.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언뜻 떠올리기는, 자연건강, 자연치유, 뭐 건강을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란 말인가? 아니면 뭐 약초 같은 걸 먹으란 말인가? 뭐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고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자연치유나 자연건강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 문명 사회 속에 사는 인간이 굉장히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굉장히 문명화되면서.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자연 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인간처럼 이렇게 병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야생동물들은 병이라고 해봤자, 가끔 있는 뭐 전염병 정도지,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수만 가지의 그 병이 없어요. 자연사하고. 그러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온갖 잡병들이 생기고 했느냐? 그만큼 자연에서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건강, 자연치유의 의미는 우리가 그만큼 먹는 거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점점 자연에 가깝게 되돌림으로 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자연치유력, 그 다음에 항상성,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갖다 회복시키자는 거죠. 회복시키면 자연스럽게 웬만한 병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도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자연치유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네. 제 주변에 이제 일일 일식하는 분이 계세요. 네. 또 제가 언젠가 인터뷰한 그 아놀드 홍이라는 유명 트레이너도 예, 압니다. 한 끼를 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세 끼 먹는 게 이게 혹시 농경 시대의 습관 아닌가요? 저는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새끼 먹는 습관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사실 뭐 이렇게 동물처럼, 동물들이 때에 맞춰가지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배고플 때 먹고. 뭐 우리 인간들도 좀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이제 형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사교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삼시세끼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삼시세끼 꼬박꼬박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플 때 네. 적당히 드시면 된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삼시세끼 꼬박꼬박이라는 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 삼시세끼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저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간헐적 단식도 합니다만 그럼 하루에 뭐 2끼 정도 먹어도 괜찮은 저는 건가요? 권합니다, 오히려. 예, 왜 그러냐면, 뭐, 2끼는 아주 강하게 권하고요. 네. 뭐, 한 끼 먹는 것도 본인이 괜찮으면은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삼시세끼 꼬박꼬박이라는 이 통념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통념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몸이 쉴 틈이 없어요. 네. 예, 아침 먹고 이게 뭐 배도 별로 고프지 않은데 또 점심 먹고. 이래가지고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네. 예, 그런 걸 갖다 이제 좀, 몸을 비우는 시간을 좀 두자라는 게 사실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끼를 줄이면 대충 공복 시간이 한 13시간에서 15시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은 우리 몸이 청소하는 시간이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시간이 깨끗해지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게 배가 쫙 비는 시간은 내가 건강해지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통념적으로는 배고프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뭐라도 먹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거를 벗어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3끼 중에서 말이죠. 한 끼 정도 거른다면 어느 끼를 거르는 게 좋습니까?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본인의 그 생활 패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만약에 저녁을 거르기가 힘든 경우도 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녁은 뭐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아침 거르는 게 편하긴 하죠. 예. 그러면 저녁 먹더라도 밤새 공복되고 점심때까지 공복이 되니까, 네. 그러면 한 15시간 이상 공복 시간을 갖죠. 네. 그러니까 배가 채워지는 시간은 점심부터 저녁까지라고 보면은, 그럼 간헐적 단식은 훌륭하죠. 근데 아침 꼭 먹으라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예. 네. 자연 치유론자들은 현대의학 신봉자와는 이 질병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르죠. 네. 예. 저도 그 글로 쓴 적도 있는데, 제목을 제가 그때 뭐라고 달았냐면, 현대의학과 자연치유 어디가 더 과학적인가? 제가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사실은 현대의학은 각종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 상대로 처방약 같은 것도,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부작용 같은 것도 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약을 만들어내고 하니까, 현대의학은 과학적이다.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고 해서 약을 만드니까. 근데, 그 자연치유 무슨 약초 같은 거, 이게 그런 거 효과나 아니면 검증된 게 있냐, 자료가 있냐, 과학적 자료가 있냐, 이래서 비과학적으로 이제 보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는 관점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은 사람의 몸을 전체적인 유기체나 오거니즘을 보는 게 아니라 폐, 심장, 위, 신장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가 전문의를 두고 여기 아프면 여기만 치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한 우리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전부 다 오거니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신장이 아프다 해가지고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 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 나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치유의 관점은, 이 사람을 자연치유력을 높여가지고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게 관점인가 하면, 현대의학은 어디 문제 있는 부분 거기를 자꾸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치유 입장에서 보면 참 현대의학이 비과학적이라고 보이는 거죠. 네. 사람의 몸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냐는 논쟁이 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에 큰 차이가 있죠. 네. 네.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마치 현대의학이 자동차 다루듯이. 네, 맞습니다. 부품 교체하듯이. 네,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죠. 네, 네. 기계론적인 접근이 맞습니다. 현대의학을 비판하는 책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쓰신 글에 보니까 우리 몸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이런 글도 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자연치유, 그러니까 한의학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자연치유 쪽으로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쪽 관련된 저서들을 많이 읽었죠. 제가 손을 꼽으라고 해도 한 1000권은 넘을 겁니다. 그쪽으로. 근데 대부분 다 의사들이 쓴 책이에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의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주로 그런 의사들이, 어떤 의사들이냐.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거나,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이 치료법이 맞나? 이래서 어떻게 보면 양심의 전환을 한 그런 의사들이 주로 쓴 책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거 약으로 치료해도 안 되는데, 계속 앞으로 환자를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자연치유에 눈을 뜨게 되고, 이 자연치유, 몸을 갖다 일단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게 환자한테 훨씬 이게 이로운 길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의사로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계속 벌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자연치유 쪽으로 돌아선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의사들이 이제 자기의 그 생각과 전환 과정이나 이런 걸 이제 말하자면 책으로 낸 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회사를 비판하는 책,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마케팅으로 약을 갖다 그렇게 부작용 있는 약들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세뇌를 시키고 이제 이런 거, 제약회사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이런 수술과 약만 드립다 이렇게 치료 방법으로 고수하는 현대 의료법. 이런 거에 대한 비판들이 꽤 많죠. 네. 왜냐하면 이게 현대의학이 자연치유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는 거죠. 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가운데서 좀 관심이 생겨서 자연치유에 대해서 한번 인문서격으로 볼 만한 책 없을까 할 때 권하실 만한 책이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예. 일단은 여러 권이 있는데요. 네. 자연치유를 검색하시면 쭉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책들 중에 하나 골라서 읽으면 대체로 메시지는 비슷하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양의학과 이제 자연치유를 이렇게 약간 접목시켜가지고 요새 기능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네. 기능의학이라는 건 자연치유의 약간의 서양 쪽 버전이 다른 건데 큰 틀에서는 자연치유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나중에 몇 것만 소개해 주시면 제가 댓글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현대의학의 성과라고 볼 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얼핏 생각할 때 수술이랄지 면역 분야랄지. 네. 현대의학의 성과로는 뭘 꼽으시겠습니까? 그런 분명한 거는요, 외과적인 부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다쳤거나, 네. 부상을 입었을 때 응급치료를 해가지고 살리는 외과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감염치료,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현대의학이 큰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응급처치. 네. 예를 들어 갑자기 쓰러졌다.
옛날 같으면 죽었을 사람은 응급처치에 살려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응급과 외과와 감염 분야. 이 세 분야는 뭐 굉장한 그 성과를 낳은 부분이죠. 그런데 그 이외의 부분, 내과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신과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고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대증요법을 하는 거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을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종기가 있으면 떼낸다든지 이런 정도지 우리 몸을 본질적으로 고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네. 우리말로는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현대의학의 80%는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아주 잘라 말했어요. 20%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외과적인 부분, 감염, 그 다음에 응급처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80% 의료 분야는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네. 오히려 인류가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 그럼 예를 들으시면 좋겠는데, 예컨대 우리가 양방과 한방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땐 굳이 병원 갈 필요 없다. 혹은 한의원을 가라. 이럴 만한 증상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한의원을 가라고도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의원이건 병원이건 의사들이 자기를 고칠 수 없어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외과나 뭐 응급처치나 이런 것들은 도움을 그 부분 제외하고 나 요새 속이 좀 아파, 머리가 아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물론 가서 약을 먹고 해가지고 잠깐의 증세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내과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본질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고치느냐? 자기가 고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원인을 생기게 만든 원인이 자기거든요. 먹는 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그걸 의사가 어떻게 고칩니까? 네.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한의원 가서 뭐 고쳐라 이런 거, 한의원은 뭐 외과적인 거 삐거나 이런 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한약 먹고 속을 뭐 무슨 위장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접근법은 병원 가서 약 먹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결국은 고치는 거는 자기 자신이 고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내 몸이 이 자연 면역력이 충분히 아주 스트롱한 인체를 갖고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겨야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않는 제가 흔히 자주 쓰는 건강 주권이 생기는 거죠. 네. 예. 이 관심 생긴 사람들이 좀 그 동기부여가 되도록,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뭐가 좋은지, 예. 공부 좀 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이렇게 유혹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충분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아파도 약 찾고 병원 찾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신이 없거든요. 몰라서. 그리고, 내 몸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병원이고 한의사고 뭐 병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알면 그 의존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내 몸은 스스로 자연 면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몸 관리를 잘 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병원에 안 가도 스스로 고칠 수가 있다, 나을 수가 있다. 우리가 붓는다고 해서 계속 붓습니까? 가라앉죠. 기침 난다고 계속 기침 나나요? 가라앉잖아요. 그런 몸에 어떤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의 치유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치유 과정. 우리 몸이 낫고자 하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힐링 프로세스거든요. 네. 그런 힐링 프로세스인데, 그런 확신이 들면, 이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자신이 생기죠. 근데 자기가 그런 부분을 모르면, 네. 갑자기 열나, 우다닥 병원 가고, 기침 나면 또 뭘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몸 힐링 프로세스를 대부분 다 힐링 프로세스를 방해합니다. 약들은.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2주째, 3주째 안 끊어져 하는 말은 기침하고 콧물 흘려야 지금 낫는 건데 그걸 갖다 자꾸 막는 약들을 쓰니 그러니까 2주, 3주 가도 안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자연치유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만약에 책을 읽기 싫으면 유튜브라도 좀 자연치유에 관해서 좀 보시고 하면은 네. 좀 생각들이 많이 좀 이제 달라질 겁니다. 네. 예. 그러게요. 감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병원 가면 2주, 안 가면은 뭐 보름.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보름?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병원 안 가면 1주인데 병원 네. 가면 2주다는 뜻이겠죠. 네. 우리 이제 자연치유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그 오히려 병원 다니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낫기까지 더 단축이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침하고 콧물 나고 열 나는 거는 우리 몸이 이제 우리 면역력이 작용해가지고
외부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증상들이 열난다, 뭐 콧물 난다, 기침한다. 이거는 우리 몸이 고쳐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힐링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약을 먹어가지고 그 증상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네. 열 내리려고 그러고 기침 맞고 콧물 맞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그게 필요한데 지금 네. 필요해서 나오는 건데 약으로 자꾸 막으니까 막 몸은 약부 걷어내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이 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중 강연을 하실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서 제가 뭐 암 진단을 받는다면은 저는 수술, 방사선, 항암제 중심의 병원 치료는 받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서요? 아하, 예, 제가 건강 강의를 이제 가끔 이제 짬날 때마다 단체 모임이나 이럴 때 초대하면 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건강 이야기를 쭉 이제 자연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좀 하시라 그러면 네. 꼭 질문이 이제 암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네. 암에 대해서 내가 강연해가지고 하자면 또 1시간도 넘게 하겠지만은 암은 사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또 해답도 사실은 어디 나온 해답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암 질문이 나오면 저는 그렇게 밖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자연치유를 공부한 사람이고 암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주변에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과정을 많이 지켜봤다.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 진단을 받으면 저는 병원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와서 병원이 권한 치료는 안 받을 겁니다. 병원에 지금 3대 항암 치료한 게 잘라내는 수술, 네. 그 다음에 약으로 이제 하는 항암, 네. 그 다음에 방사선 3가지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암을 고칠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암 치료를 안 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권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거 안 하시면 그럼 뭐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암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저를 돌아봐야죠. 네. 내가 그동안의 생활을, 좀 이러이러한 거를 잘못해서 내 몸을 갖다 혹사시켰구나. 네. 그 자연치유 입장에서 보면요, 암도 사실 우리가 열나고 기침 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반응으로 봅니다. 우리 몸을 혹사시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든지, 먹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마구마구 먹었다든지, 아니면 아주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몸이 너무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나 좀 살려줘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안드레아스 모리츠라고 그 질병의 치유와 자연 치유에 대해서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암은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서 보내는 신호다라고까지.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들인 본인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 아, 미안해. 내 몸을 향해서 미안해. 앞으로 내가 좀 생활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꾸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자연 친화적으로 살게. 라고 생활을 바꾸는. 그러면 그 암이 그냥 그대로 가거나, 그대로 없어지거나, 그럴 기적이 일어나지만 병원 가서 잘라내고 약 먹고 하는 데서는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안 받겠다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말하지요. 사람들한테 병원 치료 받지 마세요라고 말 안 합니다. 네. 예,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혈압약, 예, 통풍약, 예. 또 고지혈, 예, 예. 또 당뇨 이렇게 약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 밖에 영양제 한 뭐, 요새 3종 세트, 5종 세트. 예, 네. 예. 근데 이제 결국 뭐 약과 병원을 멀리하라 이런 이야기 같아서 구체적으로 약의 해약은 뭐고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약 뭐 하나하나 이야기해도 끝도 없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위 말하는 매일 먹게 만드는 약들 있잖아요. 네. 그게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제약회사들이 야 이거 건강한 사람들 상대로 좀 약 좀 팔아먹을 방법 없을까? 그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1900년대 초기에 석유회사들이 약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약이 나온 거는 10가지가 안 됐어요. 무슨 뭐 소염제, 해열제, 무슨 그다음에 뭐 상처 나면 바르는 약 몇 가지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자꾸 뭘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고 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띄우고 화학이 막 인류를 구한다 이런 또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무드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성인병 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압이 높다, 뭐 수치가 높다, 이래.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이래 되니까 건강검진을 무조건 받게 해야 돼. 그래야만 또 이 사람을 그 군에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검사를 해야 정상치에 벗어났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환자를 만들어 온 역사가 지금까지 거의 한 80년 역사거든요. 쉽게 말해서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요, 한 30년, 40년 전에는 그 높은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높은 기준치가, 지금은 아마 130인가 그랬죠? 높은 기준치가 그 한 3, 40년 전에는 180이었어요. 네. 그게 매년 5씩 줄어드는 게 왜 줄어들었겠어요? 그게 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줄어들었다고 보세요? 50씩 줄어들 때마다 어마어마한 고혈압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양산이 되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치면 대한민국 성인의 한 45%가 혈압약 처방 대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약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 과정에서 로비도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제약회사의 로비는 뭐 정치권, 언론 뭐 말도 못하죠. 병원.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그동안에 어떻게 성장해 왔냐는 저도 뭐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은 일반인들은 사실 제약회사나 병원을 그렇게 막 악의적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네. 내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정도로 보지.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의료 비즈니스라는 실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보면은 그쪽도 다 비즈니스예요. 네. 이 사람들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주들한테 주가 올려줘야 되고 이익 남겨야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건강해져가지고 병원 안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망하죠. 저의 경우에 이제 당뇨약은 의사가 뭐 당뇨 진단을 한 게 아니고 뭐 경계성이랄까요? 네. 좀 미리 먹는 게 좋다 이랬거든요. 바운더리 이게 대부분 다 거기서 넘어가죠. 네. 예, 이게 경계선에서 간다. 전당뇨다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이렇게 약에 대해서 복잡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흔히 먹는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약 이런 약들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치료약이 아니고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기준치라는 거를 기준치가 높았을 때 그 기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고혈압약도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고혈압약이라는 게 뭐 심혈관 이런 거 갖다 이완시키고 이래가지고 혈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지혈증 약도 콜레스테롤 약 같은 경우도 간에 작용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막 억지로 못 만들게 하는 약이고. 그 다음에 당뇨약 같은 경우도 췌장에서 이제 당뇨 막 억지로 더 나오게 막 인슐린을 더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자기는 건강 관리한다고 먹고 있지만 사실 그 약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안 좋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냥 놔뒀으면 그냥 돌아가는 기능들을 어떤 거는 못하게 만들고 어떤 거는 뭐 혈관을 늘리고 어떤 거는 뭐 쥐어짜가지고 인슐린을 더 만들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1년, 5년, 10년씩 먹어보세요. 부작용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위험한 약으로 꼽는 게 고혈압약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혀 먹을 필요가 없는 약이 콜레스테롤 약이고 당뇨약은 먹는 거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고 그래서 왜 약을 그렇게 장기복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렇게 확신이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네. 거칠게 단순화하면 웬만한 성인병은 식습관 고치고 운동 열심히 하면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되죠. 안 먹어도 네. 되는데 이제 저기 병원에서는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공포를 주니까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과적으로 막 약을 먹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먹을 필요가 없는 약들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먹게 되느냐?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병원에서 자꾸 그 워닝을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도 병원 가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뭐 자연치유하는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뭐 약에 대해서 부작용 많다고 먹지 마라는 이야기 하더라. 그래요? 먹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난 책임 안 져요.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내가 수없이 들은 말이에요. 제 이야기 듣고 의사하고 그래서 약 끊는 문제는 의사하고는 절대 상의해서는 못 끊어요.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끊어요. 네. 예. 요즘 사람들이 그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보세요? 많이들 먹더라고요. 저는 거의 근처도 안 가는데, 이거 손들어 보라고 강연할 때, 비타민 뭐라도 먹고 있는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하면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예, 많이들 먹고 있는데,
아까도 암도 이제 질문 중에 꼭 나오는 질문이라고 그랬지만 이 건강기능식품도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건 어때요?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돈 아깝지 않고 먹어서 기분 좋으시면 먹으시라고. 그렇지 저는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기능식품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과학적으로 성분을 뽑아서 만든 그 추출물들이고 화학약품들이지 순수하게 무슨 예를 들어 비타민 C다 이래가지고 뭐 오렌지라든지 귤에서 비타민 C를 쫙 짜가지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 다 화학약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은 몸에 들어가면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다 그게 말하자면 몸 친화적인 물질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서는 이거 거르고 해독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약도 이제 그 부작용이랄까 이제 부적 효과가 있듯이 건강기능식품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니 그게 기본적으로 화학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꼭 먹고 싶으면 좀 돈이 좀 들더라도 네. 무슨 뭐 천연식품 가루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네. 뭐 그런 거 정도는 모모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일반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모모 입장에서는 몸에 이득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게 더 많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선택은 소비자가 해야죠. 예. 예. 권치는 않습니다. 저는. 네. 본래 정치학도였고 언론 인문에서 이제 한 30여 년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미주 언론에서 기자 생활을 한 동안에 한의사가 되셨습니다. 예. 근데 왜 미국에서 한의사 안 하시고 귀국하셨나요? 그 부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원래 그 한의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동양철학 쪽에 관심이 있었던 데다가 한 40살 넘을 때 되니까 갑자기 요새 장수시대라 그래가지고 60 이후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기자 생활은 정년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 60 전에는 끝날 텐데 네. 그 이후에 무슨 일을 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제가 기자 생활을 어떻게 뭐 돈벌이 직업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좀 공익적인 그런 직업이라서 해왔던 것처럼 좀 더 공익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사람의 몸을 돌봐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컨드 라이프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경야독으로 낮에는 기자 생활, 밤에는 한의대 다니면서 이제 어렵게 마쳤죠. 면허 시험도 받고 면허도 받았고. 보통 같으면 면허 받았으니까 이제 회사 박봉 회사 스트레스 많은 회사 그만두고 한의원 차려서 이제 열심히 하면 돈은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길을 가는 것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의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깨달음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이 자연치유,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 그래서 계속 그 분야를 공부하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나가서 뭐 한의원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은 것들을 내가 글로 써서 독자들한테 알리는 게 훨씬 보람이 있겠다. 그래서 쭉 그 이후에 한 15년 정도 건강 칼럼을 쭉 써왔습니다. 네. 자연치유 쪽으로. 그래서 뭐 병원이나 약사들한테 항의 쪽에 그런 것도 좀 바뀌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렇게 어떤 깨우치는 의사들이 쓴 책들 읽고 나서 독후감식으로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고 해서 독자들이 말하자면 내가 이제 대신 읽은 것처럼 해서 이제 알려주고 하니까 그 부분에 호응이 많았습니다. 네. 이 건강 칼럼을 묶어서 책도 내셨나요? 책은 제가 한국에서 상업적인 책은 아직 안 냈고요.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건강 자연치유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책을 뽑아서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죠. 예,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뭐 책을 낸다고 해서 특별히 유니크한 책이 나온다기보다도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그 분야의 책들이 많으니까 한번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권 추천할게요. 네. 미국에 있는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인데 조한경이라는 한국에 많이 알려진 의사가 있습니다. 조한경 의사가 쓴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환자혁명. 그 책은 한국에서 꽤 팔렸어요. 의학책으로는. 네. 그분이 이제 수시로 한국 와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하거든요. 굉장히 자연치유에 기반을 하고 이제 몸의 기능을 살려가지고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하는 기능의학을 하고 있는데 완벽한 자연치유 쪽도 아니고 영양제 쪽으로도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그렇지만 이제 보통 병원에서 접근하는 뭐 양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쪽보다는 몸의 기능을 높여주는 쪽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책이 굉장히 쉽게 쓰였어요. 네. 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자 생활의 대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네. 미주 언론에 종사하셨지 않습니까? 미국의 언론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뭔가요? 아, 사실 뭐, 어떤 상업 베이스의 언론 환경이라는 건 사실 한국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비슷한데, 다만 제가 이제 거기서 어차피 미국에 있을 때는 외신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외부로도 보고, 제가 LA에 있었기 때문에 뭐, LA 타임즈 같은 거는 페이퍼로도 보고 해서 이제 외신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도 번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쭉 외신하고 떨어질 수는 없었죠. 그 느낀 건데, 한국 언론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 신문이나 보면 누가 무슨 말했다, 이 따옴표, 네. 따옴표 저널리즘. 저널리즘. 예. 정말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다시 한국 언론을 요새 접하니까 정말 심하더군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게 막 여기 톱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한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따옴표요. 근데 사실 이 미국 언론에서는 그런 건 거의 없거든요. 그게 팩트도 아니고, 누구를 상처 주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팩트에 기반한 건지 확인도 안 됐고, 네. 사실 저널리즘이라면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뭐, 진짜, 이 말은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 실어주는 건데. 아니, 엊그제 저녁에 막 어디 식당에서 무슨 말 했다 이러면 그거 대문짝만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국의 정치 옐로우 저널리즘의 전형이라 보이는데, 그거는 앞으로 진짜 고쳐야 될. 그리고 정치 기사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너무 많고, 국민들이 사실 알고 싶은 거는 정책이나 어떤 자기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은 관심 없고 전부 이렇게 지연 말단적인 거, 이런 부분은 결국은 너무 이렇게, 자기 독자들 입맛에 맞추는 기사들 양산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뭐 누가 기소됐다 그러면 그거 대문짝만 쓰잖아요. 네. 미국에 그런 기사 거의 없습니다. 누가 기소됐다 그러면 요만하게 기사 나오죠. 기소됐나 보다, 무슨 혐의로. 두고 봐야지지. 네. 그래서 재판 과정은 엄청나게 자세히 있어. 예. 양쪽, 왜냐하면 변호하고 공격하고 하는 데를 다 세밀하게 해서, 그럴만 하네. 이게 유죄네. 이놈 무죄네. 하는 건 독자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유무죄 판단을 기소할 때 다 해버리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정작 재판 진행되면 그 과정을 하나도 안 해.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호한다든지, 여러 대표적인 게 우리 정치재판도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막 조국 사태 대표적이지만, 네. 막 처음에 막 기소하고 이럴 때까지는 난리죠. 재판 진행 과정 보도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하잖아요. 검찰의 언론 플레이 또 법조 기자단의 그렇죠. 예전에 예술 뭐 이런 검언유착, 문제. 예. 그런 전형이라고 하죠. 하여튼 따옴표 저널리즘 얘기하셨습니다만 하여튼 그런저런 행태를 보면은 말이죠. 이 말장난을 좀 하면 저널리즘이 아니고 너절리즘 맞습니다. 같아요. 예, 나는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예. 어쨌든 뭐 기자 생활 하시고 또 한의학 공부도 하셨는데 한 60여 년 사시면서 얻은 이 기자는 나름의 인생 노하우는 뭔가요? 아이고, 뭐 제가 그런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일단은 뭐 제 지난 커리어는 만족스러웠다고 봅니다. 일단은,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 물론 스트레스도 많고 하는 직업이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만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직업을 가졌다라고 이제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이렇게 들은 이야기지만은,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더라. 살아보니, 이렇게 8, 90 살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남한테 좋은 일하고, 이렇게 공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거나 물질을 쓰거나 한 것만 남더라. 라는 걸 참 저도 가슴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어디 출퇴근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지금이라도, 뭐라도 직업을 가지려면 가질 수 있어요. 일 하자는 데도 있고 하지만은, 더 이상 내 시간을 더 이상 다른 뭐를 위해서, 이렇게 뺏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순전히 내 시간을 좀 갖고 싶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욕심은 좀 줄여야죠. 예. 지금도
뭐 지금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살면 되거든요. 저 돈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근데 요만큼 가지고 그냥 맞춰 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보다 훨씬 부자인 친구들 보면 아직까지도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삶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동안에 막 시간 없어서 읽지 못했던 책 열심히 읽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 일주일에 2권 읽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도서관 나가는 게 일과고요. 나머지 취미생활 하고 이래서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요 지금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서, 연금 생활자로서 은퇴를 앞둔 세대, 혹은 동년배 은퇴 세대에게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보통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에 매몰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막 자기 인생에 다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은퇴를 앞뒀거나 임박해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는 어디 조직이나 뭐 돈벌이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조직이나 이런 걸 벗어나서 내가 인간 개인으로서 무엇을 좋아하지? 라고 좀 미리미리 생각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들을 투입하면 굉장히 보람 있는 제2의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그게 뭐 공익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각종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책 보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왜냐면 책 욕심도 있고 했는데, 꾸준하게 사놓긴 했는데 책꽂이에 그냥 안 읽은 책들이 산더미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가장 흥분됐던 게 사실은 이제 이 책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구나. 저는 그게 사실 흥분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 개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이 필자의 질문, 오늘은 기자 출신 한의사 이원영 자연건강 전문기자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